야, 호황 구간이 왔어? 그러면 호황이 지속될수록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야, 호황이 왔다는 뜻은 이제 슬슬 머지 않아서 불황이 온다는 뜻이야. 그러면 바로 이 초반 그리고 중반에 집중적인 투자 기회가 나옵니다. 대가는 이 중반 3분의 2 지점이 끝나면 뚝뚝 떨어져요. 호황 끝까지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선반영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초반에 투자할 때랑 중반에 투자할 때 전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이 자리에 고생스럽게 와주셨는데요. 제가 유익한 내용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 너무 어려워요. 반도체 너무 따분하고요. 솔직히 반도체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챗GPT가 해주는 이야기도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반도체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바로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먼저 좀 한번 딥하게 살펴보면 생각보다 산업의 어떠한 특징을 굉장히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 사업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는 바로 메모리 반도체라고 불리는 영역인데요. 자,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모리 반도체를 설명하기 앞서서 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칩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반도체들을 이제 분류를 나누면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두 가지가 나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재밌게도 생각보다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그렇게까지 종류가 많지 않아요. 디램이란 녀석과 낸드 플래시란 녀석, 요 두 개의 합산 점유율이 이미 99%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딱 두 가지만, 디램이란 녀석과 낸드 플래시란 녀석, 요 두 가지만 분석해도 게임이 끝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낸드 플래시랑 디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최대한 쉽게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혹시 최근에 나 USB 써본 적 있으신가요? USB 우리가 뭐 할 때 씁니까? 내가 파일 보관할 때, 이거 파일 발표하러 갈 때 쓰지 않습니까? 이 USB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우리의 파일을 저장해 줄까? 자, USB를 뜯어보면 바로 안에 낸드 플래시라는 칩이 붙어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가 붙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USB에 파일을 저장하면, 파일을 보관하면 바로 이 낸드 플래시에 보관이 된다는 겁니다. 파일이 여러분 내일 지워지면 돼요, 안 돼요? 오랫동안 보관돼야겠죠. 내가 삭제하기 전까지 평생 보관이 되어야 될 겁니다. 낸드 플래시는 바로 이처럼 파일을 보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자동차에 SD카드 많이 탑재하실 겁니다. SD카드를 딱 쪼개서 보면 역시나 어떻습니까? 낸드 플래시 칩이 딱딱하고 붙어 있어요. 여기에 수많은 영상 그리고 사진들이 쭉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영원히 내가 삭제하기 전까지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SSD라는 저장장치가 들어있고요. 이 저장장치에 내가 수많은 파일들, 다운받은 파일들, 새로 작성하는 문서들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도 이 낸드 플래시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찍은 사진, 영상 바로 낸드 플래시에 모두 보관이 돼 있는 겁니다. 낸드 플래시가 딱 쪼개져 버려요. 핸드폰 떨어졌는데 낸드 플래시 칩이 망가졌어요. 그럼 여러분 데이터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낸드 플래시는 우리의 데이터를 영원히 보관해 주지만 문제가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컴퓨터에는 머리가 들어 있습니다. CPU라고 불리는 칩이 머리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에도 머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머리가, 이 AP라고 불리는 머리가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해 주면서 카톡도 보내주고 통신도 해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머리는 굉장히 빨라요. 엄청나게 좋은 머리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머리가 무언가 자꾸만 내가 수많은 작업들을 수행하려면 계속해서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자,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데이터를 넣으면 머리가 작업을 해서 또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또 데이터를 넣으면 작업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 스마트폰도 돌아가고 컴퓨터도 동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낸드 플래시는 너무 느려요. 데이터를 영원히 보관해주지만 너무 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 이 컴퓨터에 있는 머리가, CPU가 빨리 작업을 처리해야 되는데 옆에서 데이터를 능기적 한 개씩 넣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작업을 빠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 야, 안 되겠다.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를 하나 더 써주자. 그게 누군데? 그게 바로 디램입니다.
디램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도마의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요리할 때 어떻게 요리합니까? 된장찌개를 끓일 때. 나 냉장고에서 버섯 꺼내서 잘라서 투입하고, 냉장고에서 두부 꺼내서 잘라서 투입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에서 한 번에 모든 재료 다 꺼내서 도마 위에 한 번에 미리 다 썰어놔. 그리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한 번에 싹 다 투입하죠. 바로 디램이 이 도마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야, 이 느려 터진 낸드 플래시에서 야, 이 디램 위에다가 데이터를 미리 쫙 올려놔. 이게 뭐가 좋은데? 디램은요, 여러분, 아주 빠른 메모리 반도체예요. 낸드 플래시보다 무려 1000배 이상 빠른, 굉장히 빠른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느려 터진 낸드 플래시에서 디램에다가 미리 데이터를 쭉 올려두게 되면, 이후에 이 디램이라는 녀석과 머리가 서로 작업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여러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램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 질문을 주실 법해요. 무슨 질문인가? 아니, 그러면 낸드 플래시 필요 없잖아요. 디램만 쓰면 되잖아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디램은요, 데이터를 잠깐밖에 보관하지 못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녀석이긴 한데 잠깐만 저장할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메모장에다가 글씨를 막 쓰다가 컴퓨터가 실수로 딱 꺼져버리면, 갑자기 이 전력이 차단돼서 컴퓨터가 셧다운되면 내가 써놨던 내용들이 모두 다 날아가 버리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면, 내가 쓴 내용은 임시 메모리에, 즉 디램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내가 저장 버튼을 누르면 그때서야 이 임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이 낸드 플래시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디램은요, 세계적으로 3개 기업밖에 만들지를 못합니다. 최근에 중국 기업이 진입하려고 하고 있지만 역시나 아직은. 자, 여러분, 3개 기업이면 많은 수입니까? 적은 수입니까? 분명히 더 적은 수입니다. 나아가서 이 3개 기업이면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매우 어려운 수준까지 상대적으로 적은 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야, 디램 업황이 안 좋아져요. 점점점 디램이 안 팔리기 시작해요. 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3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아도, 야, 우리 생산 줄일게 라고 전화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셋이 자연스럽게 생산량을 축소해요. 감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감산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원재료 투입량을 줄이면 생산되는 이 제품의 수가 줄겠죠. 이걸 인위적 감산이라고 하는데, 사실 인위적 감산을 굳이 안 해도 기존에 있는 여러 개의 디램 공장 중에 가장 노후화된 공장을 신형 공장으로 업그레이드 할게요. 앞으로 1년 동안 이 업그레이드 작업만 들어가도 자연스럽게 지구상에 있는 디램 공장 하나가 사라지는 효과가 나면서, 이걸 이제 자연 감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조만간 곧 이 디램의 공급 과잉이 생각보다 빠르게 해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특징은, 이 디램은요, 이 호황이 와서 가격이 쭉 올랐다가 이제 불황이 와요. 불황이 와서 수요가 떨어지고 가격이 뚝뚝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재밌게도 불과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다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자연스럽게 가격이 바닥을 다시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3사 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램 산업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사항은 어떤 특징이 있나? 자, 그래서 이 가만히 보시면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어 온 사이클이요. 이 사이클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아시는 사이클 산업 또 뭐 있습니까? 반도체 말고 또 뭐 있어요? 그쵸? 석유화학, 뭐 해운, 조선, 금융 전부 다 사이클 산업입니다. 건설도 그렇고 우리 주식시장의 이 증권사, 내가 무슨 증권 앱을 써놨습니까? 증권사도 모두 다 사이클 산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클마다 고유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 반도체 사이클은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하락 사이클이, 뭔가 불황기에 나타나는 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영역이 굉장히 짧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짧은 특징이 과점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클 산업은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호황 구간이 왔어? 그러면 호황이 지속될수록 더 좋아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야, 호황이 왔다는 뜻은 이제 슬슬 머지않아서 불황이 온다는 뜻이야 라고 인식이 바뀌어요. 왜? 과거의 어떤 사이클 패턴을 학습한 상태이기 때문에 호황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야, 이제는 슬슬 불황을 대비해야 한다, 머지않아 불황이 올 것이다 라는 컨센서스가 점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주가가 이러한 사이클을 1년 정도 선반영해서 움직여요.
야,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주가가 더 올라야지가 아니라 1년쯤 뒤에 실적이 잘 나올 거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야지. 반대로 1년 뒤부터는 슬슬 불황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주가가 피크를 찍고 내려가야지. 1년 정도 선반영하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밌는 점은 하락 사이클이 짧아요. 하락 사이클이. 하락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야, 이제부터 디램 업황 안 좋아진다. 디램 가격 꺾인다. 메모리 하락 사이클 시작된다라는 기사가 막 쏟아지면 보통은 그때부터 주가가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는 바닥을 다지는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오히려 상승 사이클에서는 상승에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주가가 쭉쭉 오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대략 1년 앞을 내다보는 투자자들이 많아질수록 어느 순간 주가가 피크를 찍고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 이러한 반도체 사이클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반도체 기업들이 대체로 비슷한 특징이 나타나요. 자, 대표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또 대표적인 장비사 그래프만 보더라도 제가 X축, Y축을 가리면 이게 하이닉스 그래프인지 이 미국 장비사 그래프인지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이러한 사이클은 왜 비슷한 특징을 띨까? 조금만 더 한번 딥하게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상승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호황기, 지금까지 이제 불황기가 짧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호황기의 특징을 한번 좀 더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호황기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자, 여러분, 반도체는요, 재미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가격이 시시때때로 변해요. 디램 가격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매일매일 변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한두 번씩 가격이 변하는 걸 보여주는 사이트가 따로 있을 정도로 가격이 매일 변해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점은 호황기가 오게 되면 야, 이제 반도체가 공급이 슬슬 부족해질 거래. 야, 이제 다시 반도체를 빨리 많이 사기 시작하자. 많이 사자. 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호황기가 오기 시작하면 대체로 가격이 먼저 오르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전에 가격이 먼저 오르고 이후에 판매량이 쭉쭉 함께 따라서 늘어나는 그런 특징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반도체 사이클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즉 가격이 오르고 얼마 뒤에 판매량이 뒤따라갈지 시차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대체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격이 먼저 쭉쭉쭉 오르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통은 반도체 기업들이 야, 지금 우리 이 떼돈 벌 기회다. 공급량을 늘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이 공급량이 늘어나고 판매량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나 이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어땠는가? 이 가격이 유달리 가파르게 그리고 유달리 앞서서 쭉쭉쭉 오르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과거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요, 디램의 가격이 이 호황기가 오면 저점 대비 한 두세 배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 3분의 1 쭉 빠졌다가 다시 쭉 올랐다가 또 반 정도 빠졌다가를 반복했는데, 지금은 과거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대비 아직 훨씬 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칩의 가격이 무려 10배 이상 상승했어요. 지금 컴퓨터를 사기엔 너무 비싼 시즌이에요. 그렇죠?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도대체 이 상승 사이클에 대해서 이 반도체는요 정말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가 흔히 생필품, 물, 휴지 같은 제품들은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고 사고 매일매일 꾸준히 이 판매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도체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항상 우리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항상 매일매일 똑같이 팔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시기에 몰려서 팔리고 또 특정한 시기에 몰려서 팔리고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냐면 그래, 야, 수요가 특정한 시기에 쏠리고 그렇지 않고 또 쏠리고 그렇지 않고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어 왔구나. 여기까지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다음번 상승 사이클이 올 때, 다음번 수요가 이제 충분히 이제 감소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새로 온 수요가 쭉쭉쭉 높아지려고 할 때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이 반도체가요, 새롭게 수요를 이끄는 전방 시장이 누구인가? 바로 사이클마다 상승 사이클이 올 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이클이라고 하면 오르락 내리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규칙을 보고 투자하거든요. 근데 사이클은 규칙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규칙성과 변칙성이 공존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뭔가 다른 부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수요를 이끄는 이 수요 이유도 그 이유도 그때그때마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을 조금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2010년대 초반에는 스마트폰이란 녀석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새롭게 이끌면서 아주 커다란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상승 사이클이 끝나고 하락 사이클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2010년대 중반 들어서는 바로 클라우드라는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 데이터 센터가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수요가 쭉쭉쭉 증가하고 메모리 반도체의 상승 사이클을, 그것도 아주 큰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AI가 등장해서 이 새로운 수요를 쭉쭉쭉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그때 사이클마다 바로 이들 전방 산업의 특징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또 어떤 이야기를 풀어야 하는가? 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특징은, 자, 여러분 반도체 칩은요 무조건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성능이 더 좋아져요. 우리가 자꾸만 핸드폰을 바꾼 이유도 더 좋은 반도체 칩이 들어간 핸드폰을 사고 싶어서예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처럼 칩의 성능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는 변화가 생깁니다. 반도체는 이렇게 만들어요. 웨이퍼 위에다가 새로운 물질을 쌓아요. 그리고 일부 깎아내요. 녹여내요. 그리고 또 새로운 물질을 쌓아요. 일부 녹여내요. 즉 쌓고 깎고를 반복하면, 이러한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 반도체 칩들이 쭉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반도체 칩을 만들 때 뭔가 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들,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 뭔가 부속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기존의 먹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존의 먹거리는 그대로 팔고 새로운 먹거리가 추가로 생기는 그러한 구조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 산업의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에요. 다른 산업들은 뭔가 신제품이 등장하면 기존의 제품들은 아예 안 팔리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도 이제는 이 아래층에 뭔가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이러한 원재료들 만드는 것도 너무나 이젠 어려워요. 반도체 칩을 만들 때 1층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 1층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재료를 만드는 것도 이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에 우리가 뭔가 소재를 공급할게요, 부속품을 공급할게요, 장비를 공급할게요 하는 기업들도 점점 소수로 축약돼서 완전 과점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쌓고 깎고 하는 중에 깎는 게 굉장히 많이 어렵거든요. 그 영역에 장비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세계적으로 딱 2개 기업뿐. 그 2개 기업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한 개 기업이 점유율이 90%, 다른 기업이 10%, 이러한 비대칭적인 구조를 갖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소부장의 특징 중 하나예요. 그에 더해서 소부장 기업들은 단순히 새로운 수요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공병수가 증가하네. 그래서 또 우상향해. 이러한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혹시나 고점에 물려도 다음번 사이클까지 기다리면 무조건 해소된다. 벗어날 수 있다. 왜? 다음번 고점은 높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재밌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 일단 반도체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이러한 반도체 공장에 여러 가지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아주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반도체 호황기가 와서 상승 사이클이 쭉 오면요, 이들 기업 사이에서 주가가 오르는 시점에 편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누구는 일찍 먼저 오르지만 누구는 상대적으로 못 오르다가 나중에 오르는 특징이 나타나요. 디램과 낸드 플래시 중에서 누가 먼저 올랐습니까? 이번에 디램이 절대적으로 먼저 쭉쭉쭉 올랐는데, 아주 가파르게 과격하게 올랐는데, 낸드 플래시는 이제서야 슬슬 시동을, 올해 들어서부터 시동을 걸더니 최근 들어서야 급격하게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좀 늦게 따라가긴 해요. 이 시차가 조금 발생하긴 했는데 아무튼 늦게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야, 만약에 내가 혹시 디램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기에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지만 반도체 관련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낸드 플래시랑 관련된 반도체 모시기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구나라고 일단 머릿속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또 다른 주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말고 자, 비메모리 반도체를 좀 살펴볼게요. 자,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종류가 몇 가지나 된다고요? 아주 많다고요. 너무 많아서 저도 뭐가 있는지 다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처럼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생기냐.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종류가 몇 가지 안 돼.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는 종류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개 또는 두 개 소수 기업이 이 모든 반도체를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면 가품종 비즈니스에는 무조건 메이커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역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거나 관련 기업들을 살펴볼 땐 어떤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가?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는요. 우리가 이 사이클만 살펴보면 충분했어요. 상승 사이클의 특징, 하락 사이클의 특징, 이 상승 사이클이 점점 높아진다는 특징, 나아가서 이 상승 사이클이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이 순서가 갈린다는 특징. 그런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저기에 이제 뭐 컨설팅 요청이라든지 이제 뭐 기관계 분들께서 또는 외국계 분들께서 요청이 올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리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좀 분석 좀 해주세요. 저희랑 같이 탐방 좀 가주세요.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중에 이제 재밌는 케이스 제가 골라서 다녀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항상 이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냐면 항상 공통된 질문입니다. 이 기업의 기술력이 얼마나 좋나요? 이 기업의 기술력이 몇 점인가요? 왜?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테크 기업 투자할 때는 무조건 기술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초치는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쭉 살펴보면요. 기술력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단 5%에 불과합니다. 단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무엇인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이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항이에요. 바로 뭔데?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간재예요. 중간재. 중간재는 반드시 우리가 잘 한다고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전방의 고객들이 내 제품을 사주어야 잘 팔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나 쿠팡 아니면 네이버에서 반도체 칩 주문해 본 적 있어요? 반도체 칩 주문해 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고. 왜? 최종재가 아니라 중간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 제품을 직접 구입하지 않아요. 모두 최종재에 들어가면 핸드폰에 들어가거나 노트북에 들어가면 그때서 구입을 한다고요. 바로 이 중간재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중간재의 특징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는 개발 사업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비메모리 반도체 칩들을 제조해 주는 파운드리라는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칩들을 개발하는 영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품, 세계적인 제품이 무엇이 있는가? 자, 첫 번째는 바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용 머리입니다. 머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CPU 머리. 두 번째는요. 바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구동 칩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화면이 나오잖아요. 이 화면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칩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스마트폰용 카메라 이미지 센서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이미지 센서라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요. 아시겠죠? 요 세 가지가 요 삼성전자 요 시스템 LSI라고 불리는 비메모리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요 부서에 매출의 90%를 차지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다. 재밌는 게 뭐지? 공통점이 있다. 이 세 가지가 뭐였어요? 스마트폰용 맞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야, 니네 삼성 기술력 얼마나 좋아? 엑시노스 기술력 얼마나 좋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은 지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전방 산업이 이들 제품의 판매량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2014년, 5년 이후로 완전 한 정체입니다. 완전 한 정체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기업이 팔 수 있는 이들 제품의 수량도 자연스럽게 완전한 정체입니다. 그 와중에 일부 변화가 가끔씩 생겨요.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카메라 수가 한 개에서 두 개로, 두 개에서 세 개로 증가하면 이미지 센서 판매량이 증가하긴 해요. 근데 세 개에서 네 개까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요. 여러분 핸드폰에 카메라 5개, 10개 달려있으면 뭐 하겠어요? 세 개면 충분해. 지금도 많아. 그렇죠? 정체예요. 이러한 특징을, 즉 전방 산업의 특징을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 사이클이 짠 하고 등장하면 뭐가 중요하냐? 지난번에 호황 사이클을 이끌었던 그 산업은 2010년대 스마트폰이 쭉 이 반도체 사이클을 이끌었는데 그 스마트폰은 이번 사이클에서는 전혀 매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최근에는 AI 사이클이에요. AI가 등장해서 새롭게 반도체 수요를 쭉쭉쭉 이끌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AI 영역에서 원하는 반도체 칩은 굉장히 재밌게도 야, 무조건 성능이 높아야 돼. 무조건 성능이 높아야 돼. 야, 스마트폰 때는 성능이 낮아도 상관없잖아. 아니야, 지금은 무조건 성능이 제일 중요해. 전력 소모? 그거 상관없어. 전력 소모 아무리 많이 나와도 지금 요 칩 한 개가 잡아먹는 전력이 얼마나 큰가? 편의점 하나 하루 종일 이 돌아가는 전력이랑 맞먹어요. 요만한 칩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이. 괜찮아. 일단 성능이 무조건 중요해. 근데 있잖아. 성능만 중요한 게 아니다. 칩의 성능을 더 높이려고 하니까 칩을 무조건 크게 만드는 게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는 칩을 단순히 요 작게 해서 크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높게 여러 개 칩을 쌓아. 한 번에 여러 개 칩을 쭉 쌓아서 높이까지 쭉쭉쭉 늘려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변화죠. 지난 스마트폰 사이클 때랑 완전히 새로운 변화입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이 역시나 방금 전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AI랑 가장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이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먼저 가파르게 쭉쭉쭉 올랐겠죠. 그러면 이 산업의 특징을 이해하자고 고성능의 영역이야. 그럼 엔비디아의 칩을 뭔가 고성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그 영역에 있는 뭔가 장비 기업들 또는 소재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수혜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장 고성능으로 급격하게 성능이 높아질수록 중간 시장이 점점 비게 되고 이 영역이 점점 확대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는 이 중간 시장을 타겟하는 기업들로 수혜가 옮겨가면서 사이클의 순서가 달리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앞에 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으면 뒤에 옮겨가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사이클이요. 이 호황 사이클이 오면, 상승 사이클이 오면, 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상승 사이클이 얼마나 갈까요? 자, 개인적으로는 사이클을 이렇게 접근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번 반도체 사이클도 구체적으로 얼마나 갈지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반도체 산업만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이클 산업도 많이 투자를 했었고 분석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이론을 갖게 된다면 일단 평균적인 사이클이 있다. 반도체 산업은 과거에 3년 정도, 2년 반에서 3년 정도 상승 사이클이 오고 이후 1년 하락하고 2년, 2, 3년 정도 오르고 요 패턴이 반복됐었습니다. 그럼 일단 전제는 일단 과거의 규칙성을 가지고 오자. 이번에도 일단 3년 정도 상승한다라고 가정하고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무엇인가? 바로 이 사이클을 3등분합니다. 3등분해요. 그러면 사이클이 어떻게 나뉩니까? 초반이 있고 중반이 있고 후반이 있겠죠. 그러면 바로 이 초반 그리고 중반에 집중적인 투자 기회가 나옵니다. 주가는 요 중반 3분의 2 지점이 끝나면 뚝뚝뚝 떨어져요. 호황 끝까지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선반영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초반에 투자할 때랑 중반에 투자할 때 전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초반에 투자할 때는요. AI, 야, 새로운 수요가 이끌어. 그럼 그 새로운 수요 영역과 가장 밀접한 영역. AI가 지금 새롭게 반도체 수요를 이끌면 뭔가 AI 관련된 제품들, 장비들, 소재, 부속품들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얻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초반에는 삼성,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급격하게 빠르게 올라서 수익률이 가장 높지만 중반 구간으로 접어들수록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제품이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부장 기업들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지금 이 반도체 사이클이 큼직한 사이클이 왔는데요. 대략적인 위치가 어디쯤 되냐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초반은 끝났고 중반으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그럼 이 중반의 영역에서 뭘 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는 많이 소외되어 있는 소부장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살펴보고요. 특히 어떤 소부장이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D램 쪽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낸드 플래시 쪽이 지금 많이 못 갔으니까 낸드 플래시 쪽에 무언가 제품을 많이 공급해서 우리 낸드 플래시 쪽 비중이 높은 고러한 기업들에 먼저 주목을 하고요. 그리고 더해서 지금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이 과거의 사이클과 비교해서 더 오래 갈 만한 요인이 무엇인지 짧게 끝날 만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투자 기간을 3개월씩 늘려간다는 겁니다. 이 작업이 이제 중반 때 해야 될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이클은 그래서 3분의 1이랑 3분의 1이 다르다. 내가 투자하는 방법이 다르다. 앞에서는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지만 중간에서는 점점 어려워지거나 손바뀜이 필요할 수 있거나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AI가 반도체 산업을 쭉쭉쭉 이끌고 있죠. 불과 한 1, 2년, 1년 반 전만 해도 이게 AI가 돈이 되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1년 반 전만 해도 구글의 제미나이를 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챗GPT를 쓰시고 클로드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들렸냐면, 야, 지금 구글이 이 제미나이 개발에 엄청나게 막대한 돈을 쏟고 있는데 지금 저 돈도 못 벌고 돈만 썼고 이거 AI 사이클이 오래 갈 수 있는 거 맞아? 의문이 많이 붙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점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글을 썼냐면, 지금 구글이 굉장히 재밌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구글은 원래 뭘로 돈 법니까? 구글의 주요한 수입원이 무엇입니까? 광고예요. 검색을 하면 옆에 광고가 달라붙어, 광고가 먼저 떠, 광고가 가장 큰 수입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점은 구글이 지금 제미나이에서 성과를 하나도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구글이 제미나이를 개발하자마자 가장 먼저 뭐부터 했냐? 바로 광고 효율화였습니다. 회사 사내에서 먼저 쓰자, 이게 첫 번째 목표였던 거예요. 근데 그 성과가 이미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재밌게도 구글의 광고 매출은 쭉쭉쭉 증가하는데, 여러분, 광고 사업은요 다 품종 비즈니스예요. 고객이 많아지면 무조건 우리 투입 인력도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도 광고 매출이 쭉쭉쭉 늘어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력이 늘지 않아요. 오히려 인력이 줄어들어요. 갭이 생기겠죠? 여기서 생기는 요 마진, 광고비 절감, 운영비 절감, 요것만 해도 1년에 60조 원이었어요. 60조 원. 60조 원 엄청 큰 돈이에요, 여러분. 근데 나아가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또 완전히 패턴이 바뀌고 있죠. 그러다가 야, 광고 사업도 한계가 있잖아. 언제 또 이제 AI가 진짜 돈 버는 거 맞아? 이야기가 슬슬슬 들려오려고 하니까 2주 전에, 3주 전이었나요? 실적 발표를 합니다. 우리 기존의 클라우드 요 사업에서 꾸준한 성장을 하는 요 클라우드 사업에 AI를 붙이기 시작했더니 성장 속도가 아주 가파라지기 시작했죠. 가파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전방 AI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 곳곳에 막 짓습니다. 막 지으면 거기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특화된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막 떼돈을 벌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상승 사이클 이 초반 3분의 1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막대한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이제는 이 데이터 센터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이 사이클이 계속 지속되려면, 더 많은 돈을 벌려면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짓고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구글이 이러한 데이터 센터 건설에 쏟아붓는 금액이 1년에 지금 150조 원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엄청 큰 돈이에요. 야, 그거 감당 가능하냐? 감당 가능하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구글이 기존에 광고 사업으로 돈을 벌 때, 그리고 일부 클라우드 사업으로 돈을 벌 때 1년에 버는 현금이 200조 원이었어요. 200조 원. 200조 원이었다고요. 근데 200조 원을 벌고 있는데 우리 데이터 센터에 지금 150조 투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0조, 75조, 100조, 150조까지 늘어났어요. 데이터 센터 투자비가. 근데 어느 순간 천장에 부딪힐 거 아니에요. 야, 버는 돈이 200조인데 데이터 센터에 250조를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200조쯤이 마지노선이 되겠지, 마지노선이. 그때가 반도체 이제 슬슬 고점이 되겠지. 그 시기가 이제 올해 말로 예측이 되었던 거예요. 예측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말쯤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한 번쯤 조정을 받고, 큼직한 조정을 받고 다운 사이클의 일부 특징을 나타내고 다시 가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웬걸 구글의 이 실적을 뜯어보니까 AI로 지금 떼돈을 벌기 시작하는 게 벌써부터 이 회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과거에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원금을 회수하는데 한 4, 5년 잡았는데 지금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 족족 다 돈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구글의 이 실적 증가 속도가 다시 가팔라지고, 야, 구글이 지금 200조 원을 벌고 있잖아. 근데 야, 이거 조만간 들어오는 현금이 더 늘겠는데? 한 250조, 300조 금방 가겠는데?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은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것이고, 당연히 반도체 사이클도 더 길어질 수 있겠는데? 라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씩 들릴 때마다 삼성 하이닉스의 주가가 쭉쭉쭉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오르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추적하면서 사이클이 좀 더 길어지겠구나, 구글이 버는 현금이 더 많아지는구나를 관찰하면서 내 투자 기간을 연장시켜 나가는 그 구간에 이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중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개인적으로는 그 많은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 막 기업들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하고 싶었지만, 제가 이 방송에 생각보다 이 제한사항도 많고 또 풀 수 없는 이야기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의 이 밸류 체인을 설명하려면 장황하게 어려운 이야기까지 쭉쭉 다 꺼내야 하는데
한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큰 흐름을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소부장 기업 중에 뭐 "누가 있습니다. 얘가 뭐 수혜를 봅니다."라는 이야기까지 꺼내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디램이 쭉쭉쭉 잘 나갔는데 이제는 낸드 플래시가 쭉쭉쭉 좋아지기 시작하면 낸드 플래시랑 관련된 내가 삼성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이 사이클의 초반 구간이 끝나고 이제 중반 들어가는 영역이니까 마음 편히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근데 지금 삼성 하이닉스가 문제가 무엇인가면 새로 사기도 부담스러워. 근데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부담스러워. 이거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자꾸만 넥스트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때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기업들의 뭐 기술력, 뭐 기술 경쟁 그런 게 아니라 이 중간재의 특징, 바로 전방에 어디다 팔고 그 시장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는 소부장 기업들은 디램 쪽에 팔아요. 우리 디램은 이미 먼저 수혜를 쭉쭉쭉 봤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 낸드 쪽에 뭔가 제품을 파는 기업들은 이제 디램을 뒤따라서 호황 구간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늦었다 보니까 주가가 아직 많이 못 올랐거든요.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뒤따라서 수혜를 보는 그런 흐름을 좀 읽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시겠죠? 과연 다음번 반도체 사이클이 이번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 끝날지도 문제겠지만 또 몇 년 한참 지나서 그 다음번 사이클이 올 텐데 그때는 또 어떤 수요가 이끌 것인가 그건 지금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보통 미래 예측은 한 3년 정도가 최대라고 보는데 그 이상은 보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러면 다음번 반도체 사이클이 오게 되면 몇 년 지나서 오게 되면 그때 또 투자 기회가 생길 텐데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